김정일의 배우자였던 고용희는 평생 단 한 번도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국가 기밀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30년 뒤 그녀의 손녀 김주애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앞에 당당히 섰고, 딸 김여정은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북한 로열 패밀리가 됐습니다. 80년 넘게 이어진 금기가 10년 만에 산산조각 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여성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된 순간 그들은 서로를 가장 위험한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한 로열 패밀리 여성들의 숨겨진 역사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권력 전쟁의 실체를 말이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은 그의 가족 구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일에게 배우자가 몇 명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성혜림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건 그녀가 죽고 나서 한참 뒤였고, 고용희는 2004년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공식 석상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여성 왕족은 철저히 지워진 존재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이었죠. 왕실 여성들이 보이지 않으면 권력 다툼의 씨앗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김정일 시대에도 이 원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주요 배우자가 있었는데 성혜림, 김영숙, 고영희 모두 공식 기록에서 철저히 배제됐어요. 김정일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통치했지만 그 기간 동안 그의 가족 구성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딸 김설송은 프랑스에서 교육받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녀의 존재조차 몰랐고, 김여정 역시 2000년 이전까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왕실 여성은 보이면 안 되는 존재, 이게 80년 넘게 내려온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부인 이설주를 대중 앞에 세운 거예요. 2012년 7월 김정은은 이설주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당당히 공개했습니다. 북한 역사상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장한 건 처음이었어요. 단순한 부부 동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체제의 근본 규칙을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죠. 이설주는 그 이후로도 계속 공식 석상에 나타났고, 북한 주민들은 처음으로 지도자의 가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여정의 등장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2010년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처음 공개된 그녀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들어섰어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장면 기억하시죠? 서늘한 눈매로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하고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도 배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좌관 역할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외교 정권을 쥔 핵심 권력자였습니다. 김정일 시대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2022년 11월 김정은은 또 한 번 금기를 깹니다. 9살짜리 딸 김주애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핵무기 발사대 앞에 어린 소녀가 선다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미래는 이 아이다 라고 전 세계에 선포한 거죠. 김주애는 그 이후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군사훈련 참관, 지휘부 경례 수령까지 단계적으로 노출됐습니다. 불과 3년 만에 12살 소녀가 사실상 후계 위치에 오른 겁니다. 80년 금기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여성이 전면에 나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여성이 동시에 권력의 중심에 포진했다는 거예요. 김여정은 당 부부장과 제1비서로 추정되는 직책을 쥐고 있고, 이설주는 영부인으로서 공식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김주애는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고, 최선희는 외무상으로 외교 전면에 서 있습니다. 현송월은 선전선동부 1부부장으로 문화예술 전반을 장악했죠. 이렇게 5명의 여성이 각자 다른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사에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권력이 보이기 시작하면 경쟁도 보이거든요. 2025년 신년 행사에서 김여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 둘을 공개석상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북한 매체는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김여정 옆에 서 있는 아이들로만 보여줬죠. 근데 2026년 행사에서도 또 데리고 나옵니다. 2년 연속이에요. 북한에서 로열 패밀리의 사생활이 이렇게 노출되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뭘까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내 아이들도 김정일의 손주다. 백두혈통이다. 김주애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김여정은 조카가 후계자로 굳어지는 걸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자기 자녀들한테도 똑같은 정통성이 있다고 각인시키려는 거죠. 15년 동안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그걸 순순히 내놓을 리 없다는 걸 이 행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현송월의 움직임입니다. 평소 사생활을 철저히 감춰온 그녀가 2025년 신년 행사에서 갑자기 10대 초반의 딸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했어요. 현송월은 그동안 한 번도 가족을 드러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딸을 무대에 세웠을까요? 여기서 묘한 소문이 하나 돕니다. 현송월의 딸이 김주애와 나이와 체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문 자체가 나올 정도로 백두혈통의 범위가 불분명해졌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김정은과 현송월의 과거 관계는 오래전부터 루머의 대상이었습니다. 둘이 젊은 시절 만났고 현송월이 은하수관 현악단을 이끌면서 김정은의 총애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2013년에는 현송월이 숙청됐다는 오보가 전 세계에 퍼지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살아남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금 그녀가 딸을 공개한 건 단순한 가족 자랑이 아니에요. 나도 이 게임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에서 김정은은 뭘 하고 있을까요? 2025년 3월 그는 결정적인 한 수를 둡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 명단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김여정의 이름이 없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국무위원은 북한 국가 권력의 최상층부거든요. 그 테이블에서 여동생을 배제한 거죠. 더 이상한 건 자리수예요. 전에는 7명이었는데 이번에 11명으로 늘렸습니다. 자리가 4개나 새로 생겼는데도 김여정은 못 들어갔어요. 의도적으로 쳐낸 겁니다. 근데 동시에 김여정은 노동당 부부장 직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 부부장은 북한에서 엄청나게 센 자리거든요. 북한은 정부가 아니라 노동당이 모든 걸 돌리는 구조니까 당 부부장은 실세 중에 실세예요. 한쪽에서는 올려주고 다른 쪽에서는 잘라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실무는 계속 열심히 해라. 근데 국가 최고 권력 테이블에는 앉지 마라. 이 메시지예요. 김정은은 여동생의 힘을 완전히 빼앗을 순 없지만 그렇다고 최고 권력까진 않겠다는 거죠.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는지도 의미심장합니다. 최고검찰소 소장 김철원이 국무위원에 올랐어요. 북한 역사상 검찰수장이 국무위원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완전히 전례가 없는 인사죠. 김정은이 혈육인 여동생 대신 사법 권력을 최고 테이블에 앉힌 건 분명한 메시지예요. 피보다 칼이 먼저다. 누구든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동생이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더 결정적인 인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용원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동시에 맡았어요. 이 자리들은 원래 최룡의 것이었습니다.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불리던 사람의 자리를 조용원이 통째로 가져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자리를 김여정한테 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혈연도 있고 능력도 검증된 사람인데 그걸 제쳐두고 비혈연 관료한테 넘긴 거죠. 북한의 이 인자는 조용원이다. 김여정이 아니다. 대놓고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김여정한테는 아직 최후의 카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 제1비서라는 직책이 있거든요. 총비서 김정은이 사망하면 핵버튼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자리예요. 비상대권 자체를 쥐는 직책이죠. 근데 북한 당국은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강하게 추정해요. 만약 이게 맞다면 김여정은 국무위원에서 밀려났어도 가장 중요한 카드 한 장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김주애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2025년 2월 1일 금시선 태양궁전 참배에서 김주애는 맨 앞줄 정중앙에 섰습니다. 김정일과 김일성이 안치된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 다음 대구경 방사포 시험 발사 현장에 나타났는데 김정은이 즐겨 입던 가죽 점퍼를 물려받아 입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직접 권총 사격까지 했어요. 3월에는 더 놀라운 장면이 공개됩니다. 군 지휘부가 김주애에게 단독으로 거수 경례를 올린 거예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백전노장 장군들이 격식을 갖춘 겁니다. 이건 그냥 아빠 따라다니는 딸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아이의 지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국정원도 2024년 2월 국회 보고에서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에 와 있고 일부 국가 시책에 직접 의견까지 낸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지
불과 3년 만에 사실상 4대 세습 수순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 신년 행사에서 묘한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김정은과 최선희 외무상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됐어요.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가깝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근데 그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김주혜의 표정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12살 소녀의 얼굴에서 저런 표정이 나온다는 게 이미 이 아이가 권력 게임을 학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딸을 세상에 내보낸 걸까요? 김정일은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드는데 20년을 썼습니다. 천천히 당 조직에 소개하고 군부 얼굴을 익히고 공개 석상 노출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기정사실로 만들었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김정은한테는 20년이 없어요.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의 현재 체중은 140kg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40에서 45 사이로 초고도 비만이죠.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입니다. 거기다 더 무서운 게 가족력이에요. 할아버지 김일성은 82세에 심장마비로 급사했고 아버지 김정일은 69세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3대째 심장이 먼저 멈추는 집안이에요. 아무리 북한 전체 의료 역량을 총동원해도 유전자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김정은이 딸을 2022년에 서둘러 공개한 건 자기한테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본인이 가장 뼈저리게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처럼 60대 후반까지 산다면 김주혜한테 20년 가까운 준비 기간을 줄 수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처럼 급사한다면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모든 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김여정 입장에서는 오빠가 오래 살면 자기 기회가 영영 사라지지만 오빠가 빨리 사망하면 12살 조카를 제치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2020년 김정은이 40일 동안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망설로 들끓었죠. 그 40일 동안 뭐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나타났을 때 약간 말라 보였다는 관측만 있었을 뿐이에요. 기존에 쓰던 약도 잘 안 듣기 시작해서 해외에서 새 치료제를 급하게 구하고 있다는 첩보도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활기차 보여도 속까지 멀쩡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 판이 어떻게 굴러갈까요? 만약 김정은이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10년 이상 버틴다면 김주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 통치 능력을 검증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죠. 김정은은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유일한 후계자는 주애다라는 인식을 북한 사회에 뼛속 깊이 심어놓을 겁니다. 20년을 들여서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김씨 일가의 4대 세습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김여정한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조카가 완전히 성장해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김여정이 권력을 손에 넣을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거니까요. 10년이란 시간은 김주혜한테는 성장의 시간이지만 김여정한테는 천천히 조여오는 올가미입니다. 그녀는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무서운 시나리오는 향후 2년에서 3년 안에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하는 겁니다. 이때 김주혜는 아직 10대 중반의 청소년이에요. 혼자서 핵무기를 가진 거대한 국가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군부도 당도 15살 소녀의 명령에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 거예요. 이 공백을 누가 메우느냐? 제1비서 직책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김여정이 조카가 클 때까지 내가 지키겠다며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에서 이런 패턴은 이미 봤습니다. 조선시대 명종이 12살에 왕위에 올랐을 때 문정왕후가 나섰죠. 잠시만 대신하겠다. 근데 그 잠시가 8년이었습니다. 왕권은 문정왕후와 외척들한테 완전히 넘어갔고 어린 왕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어요. 권력의 속성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한번 맛보면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게 권력이거든요. 김여정도 처음엔 조카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나도 백두혈통이다. 나라고 왜 통치를 못하겠어? 이 야망이 올라오는 순간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조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조카를 밀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 집안에서 이런 일은 이미 벌어진 적이 있어요. 2017년 김정은은 이복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로 살해했습니다.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이 집안에서 이미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부인 이설주가 판을 뒤집는 경우에요. 김여정과의 권력 다툼에서 이기거나 아예 먼저 제거한 뒤에 엄마로서 어린 딸을 앞세워 대리 통치를 시작하는 거죠. 조선시대 순원왕후가 어린 헌종을 앞세워서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휘둘렀던 것처럼요. 근데 이설주한테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습니다. 김여정처럼 군부를 장악해본 경험이 없어요. 거대한 당 조직을 운영할 만한 정치적 역량이 검증된 적도 없고요. 공식 석상에서 남편 옆에 서는 것과 실제로 핵을 가진 국가를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김씨 일가 전체가 권력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대혼란입니다. 김정은이 급사하고 김여정은 장악에 실패하고 김주애는 리더십을 발휘할 나이가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더 이상 김씨 일가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때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군부 엘리트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80년 넘게 이어져 온 백두혈통 세습이 끝장나는 거죠. 한미 양국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작전계획 5029를 준비해놨습니다. 북한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내부 혼란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담은 군사작전 계획이에요. 1989년 루마니아에서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처형당한 뒤 군부 주도의 과도 체제가 들어섰던 것처럼 북한도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가정이죠. 근데 북한은 루마니아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핵무기예요.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 그 핵무기의 통제권이 누구 손으로 넘어가느냐, 이게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안보를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은 단순하고 냉혹합니다. 80년 넘게 이어진 금기가 깨지면서 여성들이 권력의 중심에 섰고 그들은 이제 서로를 가장 위험한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은 15년 동안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고 김주애는 아직 12살이지만 국가가 공식 후계자로 키우고 있으며 이설주는 영부인으로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현송월과 최선희도 각자 영역에서 막강한 힘을 쥐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여성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협력할지, 경쟁할지, 누가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최고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문제는 이 경쟁의 룰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 룰을 정하기도 전에 시간이 먼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심장이 언제까지 버텨줄 것인가, 이 생물학적 문제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